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정사 2차 쟁점 특강 오신 모든 분들 아주 환영합니다. 저는 오수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강 시간이 3시간이라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3시간이라 짧지 않은 시간이라 호흡 조절을 잘 해야 되니까 일단 저희 목차 같이 보면서 오늘 어떻게 좀 호흡 조절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준비해 왔고요. 파트 1, 2차 답안지 어떻게 작성할까. 파트 2, 사례형 유력 쟁점 모아보기. 그래서 지금 목표는 파트 1에서 1시간 정도 한번 시간 쏟고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나머지 2시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2차 답안지 작성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잡으셨죠? 여기 저희 대목차 3 보면은 최근 기출에서 힌트 얻기. 저희가 바로 작년 기출을 굉장히 꼼꼼히 풀어볼 겁니다. 완전 모범 답안 쓰는 것까지.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잡았어요. 네, 원래 3시간 특강 하다 보면은 좀 졸거나 집중력 흐트러질 수 있는데 오늘 영상으로도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놓치신 부분은 영상으로 다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파트 1, 2차 답안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제가 이거 특강 준비할 때 좀 컨셉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수험 공부는 저희는 학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전략 싸움인데 전략을 하려면 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뽑아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정보 제가 개괄해서 정보 좀 뽑아내보고 시험지 요로 합니다 해서 또 힌트 뽑아내보고 기출 분석표에서 또 저희 힌트를 뽑아볼 겁니다. 목표는 오로지 하나, 뭐다? 2차 답안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따라와 보세요. 시험 정보 개괄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고, 네. 자, 요게 이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이트인데 빠르게 개괄하면 이렇게 돼 있죠. 행정사 2차 시험 총 4과목을 보는데 여기 써있듯이 민법 계약, 행정 절차론, 사무관리론 여기까지는 공통이고 마지막 한 과목이 이제 행정사 종류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보십니다. 앞에 2과목을 1교시에 보고 뒤에 2과목을 2교시에 보죠. 민법이랑 행정 절차론을 1교시는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100분입니다. 100분. 한편 자, 시험 과목은 문항은 이제 저희가 4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마다 문항이 4문제가 나오죠. 그죠? 죄송합니다. 네, 4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40점짜리 논술형 하나랑 20점짜리 약술형 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점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데 40점짜리 논술형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20점짜리 2개로 나와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조시생 보시는 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제 1회 기출 같은 거 보면 40점짜리가 통으로 나오기도 했고 30점, 10점으로 쪼개서 나오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20, 20으로 쪼개져서 나오고 따라서 총 20점짜리 5문제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 절차론도 비슷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어떤 계산이 나오죠? 1교시에는 10문제를 주관식 1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한 문제에 10분인데 문제 이해도 해야 되고 문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해야 되니까 한 문제당 7분에서 8분 정도 작성을 해야 되는 굉장히 빨리 써야 되는 문제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바로 다음 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서 또 한번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행정사 2차 시험은 이미 시험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시험지에다가 답안지를 작성합니다.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이 한 바닥, 한쪽 혹은 한 바닥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22줄이 있어요. 22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끼리는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어떻게 약속하냐? 맨 윗줄하고 맨 아랫줄은 적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독성이나 미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냥 한쪽에 20줄이라고 하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그렇죠? 한쪽에 20줄이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미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다? 20점에 30줄이라는 기준을 갖고서 전략을 세우시면 돼요. 20점에 30줄. 그러면 한쪽에 아까 20줄이었으니까 2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바닥하고 절반 정도 쓰면 되겠구나라고 기준을 잡아. 물론 뭐 여기 딱 맞추라는 건 아니고 원래 시험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왜 기준을 가져야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번 20점짜리 문제가 아니라 10점, 30점, 40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절을 하면 되겠죠. 뭐 20점에 30이니까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으면 15줄이니까 한 요 정도 쓰면 되겠구나. 뭐 만약 40점이 통으로 나오면은 세 바닥 가득 채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요게 이제 강의 안에도 제가 적어놨을 텐데 우리끼리 또 약속하는 건 뭘 약속한다? 새로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새로운 쪽수에 쓰는 겁니다. 문제 이게 또 전략이에요. 그러면 20점짜리 1번 문제가 나왔으면은 여기에 1 쓰고서 20점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30줄을 썼어요. 여기 남았다고 여기에 바로 두 번째 문항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제는 다음번 쪽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이 이따가 저희가 기출문제 풀 때에도 알 텐데 작년 기출 같은 거 풀 때 빛을 되게 많이 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논수령 1번이 어려웠어요. 제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수령 3번 같은 거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었으니까 당연히 준비가 돼 있는 사안이었잖아요. 그런 걸 먼저 풀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을 짜면은. 그래서 두 가지. 20점에 30줄.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문제는 새로운 쪽수에 시작한다. 요거 두 가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PPT를 준비하긴 했는데 그냥 말로 대부분 하게 되네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죠. 과목이 있는데 요거 100분 동안 10개 문제 7, 8분에 써야 되고 20점에 30줄 새로운 문항, 새로운 쪽수에서 반드시 해야겠다. 네, 기타 조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 하나를 통째로 백지 제출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 요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서 이거 왜 쓰세요? 강사님 이럴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까 말한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두 가지 극단이 있겠죠.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흥분이 돼가지고 막 너무 많이 쓰다가 다른 문제를 못 쓰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또 빈번해요. 패닉이 온 거죠. 본인이 준비 안 한 문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아는 거 쓰다가 모르는 거 못 써서 통 백지 날려버렸다. 그래도 1번 문항은 내가 충분히 썼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강조를 해야 돼요. 통백지는 절대 안 됩니다. 합격하려면. 2번.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행정사 2차 시험 준비할 때 반드시 직접 손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한다.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내용 같은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머리로 아는 거랑 손으로 써보는 거 이미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늘과 땅 차이죠. 많이 알고 있어도 손으로 쓰려면 잘 안 써지잖아요. 반드시 손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조금 속도가 느렸던 친구가 있어요.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기초적인 판례나 법리를 제가 옆에서 설명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 친구의 장점이 뭔고 하니 엉덩이가 일단 엄청 무겁고 사례형이 엄청 강해요. 왜 사례형이 강한가 했더니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문제를 문헌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모범 답안을 그냥 다 베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판례를. 저는 속으로는 되게 미련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상위권으로 가더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권 중에서도 로클럭이라는 또 제도가 있거든요. 로클럭을 통과도 완전 고득점으로 통과를 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이 났어요. 1등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참고로 시험 직전까지도 제가 굉장히 기초적인 법리를 설명해 줘야 됐습니다. 그 친구한테. 같이 스터디 메이트였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시험 합격하고서 물어봤어요. 합격 비법이 뭐냐? 이 친구가 남긴 명언이 정말 명언이에요. 머리가 기억을 못해도 손이 기억한다라는 엄청난 명언을 남겼어요. 물론 그냥 무작정 다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해를 해야지 이해 안 하고서 너무 암기하면 정말 두드러기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 얼마나 그게 두드러기가 나면 시험 끝나자마자 인문 교양서를 썼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손으로 안 써봤는데 고득점을 맞는다. 아예 없어요. 이거는 절대 없어요. 절대로. 아예 없어요. 아예. 반드시 시간을 무리해서라도 이해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손으로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 시간이 없는데도 제가 무려 5분이나 들여서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제발 오늘 특강 내용 중에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로 실전적으로는. 3번 자신에게 맞는 필기구를 찾자. 요거 말고 원래 제트스트림하고 에너겔이 유명하죠. 제트스트림 에너겔이 유명한데 꼭 이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옛말에 명불허전이라고 이름을 날리는 필기구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트스트림을 아주 애용을 많이 했어요. 0.5가 0.7, 0.5는 좀 너무 작습니다. 미리미리 본인에게 잘 맞는 필기구 찾으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빨리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출 자료에서 힌트를 얻어봅시다. 자, 두 가지 코멘트. 1번. 제가 이 특강 제목으로 최근 5개년 저희가 기출 분석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5개년 말고 그 역대 기출을 다 한번 트렌드를 분석을 해볼 거예요. 11회까지.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 코멘트는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강의 안에도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가 프린트아웃 된 거에는 적어놔져 있을 것 같아요. 행정사 2차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제가 적어놨어요. 1번 특징 1. 계약법 쟁점 중에 채권법 색채가 짙은 쟁점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는 뺄게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적다.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 2차 민법은 시험 범위를 계약법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징 2. 네. 구석에 있는 내용이라도 그것이 조문에 규정된 내용이라면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행정사 민법 시험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조문에 대한 완전한 숙달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행정사 시험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험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민법 조문,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뒤에 오신 분. 네. 민법 조문을 완전히 숙달한 전문가를 뽑아내는 시험이에요. 제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해봤거든요. 시험 분석하고 하면서. 이 테마를 갖고서 기출표를 분석해보면 출제자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험은 전략 싸움이잖아요. 출제자의 마음을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출제자는 기본 마인드가 뭐다? 민법 조문에 완전히 숙달된 전문가를 뽑아봐야지 라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기준 두 가지를 갖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출표, 죄송합니다. 제가 표는 아마 강의 안에 안 붙여놓은 것 같아요. 조금 작긴 한데, 일단 최대한 눈 크게 뜨고 한번 봐봅시다. 말로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임대차예요. 왜냐? 제 1회부터 최근 11회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내년에도 나올 거라고 기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특이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합해서 5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3회, 5회, 6회, 8회, 11회 작년에 나왔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회.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비용 상환 청구권 나올 때가 됐어요. 그렇죠?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5번이나 나왔는데 11회 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 단문형으로 잘 준비해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 주임법과 상임법이 합해서 3번이나 출제돼서 1회, 7회, 9회 비교적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요거 대본에 있는 거 읽을게요. 이게 조금 오바스럽지만 이걸 알아야 출제자 마음을 아셔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대본에 쓴 거. 주임법과 상임법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게 과연 우연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어려운 내용이나 구석에 있는 내용일지라도 일단 조문에 있는 내용이면 시험에 출제해요. 그리고 요것이 행정사 출제자분들이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판례를 엄청 어려운 걸 낼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법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구석에 있는 조문을 내는 걸로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임법, 상임법 완전 깨고 있어야 되는 이유겠죠. 당연히. 조문 내용을. 특별법이긴 하지만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조문 내용 구조화하고 단문형으로 준비해놔야겠습니다. 주임법, 상임법. 그 외에 제가 또 조심스럽게 찍어보면은 묵시의 갱신이랑 보증금을 후보로 꼽겠습니다. 묵시의 갱신이랑 보증금. 왜냐? 묵시의 갱신. 전자에서 조문을 쭉 읽어보면 조문에서 엄청 중요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데도 아직 시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제가 꼽습니다. 그리고 후자는 채권법 색채가 조금 있긴 하지만 사례형으로 내기가 좋습니다. 보증금은 준비 방식이 다르죠, 느낌이. 묵시의 갱신은 단문형 목표로 예쁘게 정리해놔야 되고 보증금은 주요한 판례 위주로 좀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대차 다음에는 누가 눈에 들어오죠? 계약의 성립과 효력이 눈에 들어와요. 표에서. 1회, 2회 빼고 3회부터 최근까지 또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출제가 됐네요. 어떤 트렌드가 있었나요? 읽어볼게요. 동시이행, 동의항이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2번, 5회, 11회, 위험부담 2번, 좀 특수한 형태의 계약 성립이 2번. 결론. 계약 성립과 효력은 굉장히 두루두루 모든 쟁점이 출제되고 있구나. 오늘 제가 파트 2에서 이 부분을 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또 힘 조절을 해야 돼요. 조문을 구조화해서 단문형으로 준비해야 되는 쟁점이 있고요. 판례 위주로 사례형을 대비해야 되는 쟁점이 있어요. 이 똑같은 계약 성립의 효력이라고 묶여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파트 2 때 가서 봐봅시다. 이것도 제가 대본에 정리해 놓은 건데 오바스럽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중요해요. 동의항과 위험부당 쟁점은 채권법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기출보다 난이도를 많이 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과 효력 쟁점은 우선 기출을 완전히 소화하고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527조부터 특수한 형태의 계약 성립이 쫙 나오잖아요. 그 단문형으로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아이고야, 시간 잘 가네요.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자, 그 다음은 매매입니다. 이것도 매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매매는 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특이점이 있었는데 계약금 관련된 쟁점이 총 4번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가 2번이나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매매 예약에 관련된 쟁점이 2번, 담보 책임에 관련된 쟁점이 3번. 자, 요번에도 똑같죠? 사실은 다른 시험까지 민법을 공부를 해보면은 사실은 다른 시험에 비해서 이런 특징이 보여요. 다른 시험 민법까지 공부를 해보면 계약금이랑 매매 예약이 엄청 강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고민해보는 거죠. 이게 그냥 요번 우연인가? 다시는 안 나올까? 계약금 매매 예약?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조문이 중요하니까 행정사는. 계약금이랑 매매 예약은 여러 번 빈출됐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고. 선생님 담보 책임 어려워서 시간 들여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준비 바싹 하고 싶어요. 비효율적이에요. 난이도가 많이 어렵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은. 타인 권리 매매랑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지금 현재 기출처럼 앞으로도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조문 근거해서. 나머지 담보 책임 규정에서 호흡 조절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임대차 제일 중요하고. 계약 성립 효력했고
지금 매매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온 게, 네, 이제 유명한 게 계약의 해제와 해지. 요것도 보면은, 자주, 출제가 됐는데, 쟁점이 대체로 해제에 따른 효과, 즉, 제3자 보호나 원상회복 의무에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역시, 채권법 색채가 너무 강한 걸 피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따가 근데 저희는 파트 2 때 제가 푸시스루를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사실은 계약의 해제에서 조문을 읽어보면 계약 해제의 요건 부분이 사례형으로 나오면은 따봉이에요. 문제도 어렵고 사례도 좋고 우리는 살짝 대비해 봅시다. 제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보면은 요번에 사례형이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 어디 파트가 나와요? 요건 말고 효과 파트가 나와요. 효과 파트가. 난이도를 올리려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구석에 있는 조문을 내거나 판례, 채권법 색채가 들어간 판례가 나오면 어려워져요. 행정사 시험은. 근데 요번에 채권법 색채가 많은 판례가 나왔어요. 어려운 거죠. 근데 어디에 좀 강조가 돼 있다? 효과 부분이. 어떤 트렌드인지 이해가 됐죠? 이거 우연이냐? 우연 아니다. 우연 아니지만, 우연 아니니까 이거 준비하고, 하지만 우리는 요건 부분이 원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준비를 해보겠다. 파트 2에서. 이따가 한번 같이 해봅시다. 브레이크스루.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기타라고 그냥 묶어버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도급에서 4번, 조합에서 3번 출제됐고, 증여에서 2번, 소비대차 1번, 화에서 1번, 위임에서 1번, 여행계에서 1번씩 출제됐습니다. 행정사 시험 특징 잘 드러나는 대목이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시험이, 이런 문제가 더 어렵다고 봐요. 진짜 난이도 있는 시험이에요. 행정사 시험이. 왜냐면은 처음 사례형을 풀어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사례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요. 그쵸? 막 사례로 줄글 나와 있으면 막 패닉 되잖아요. 익숙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보여요, 이제 핵심이. 근데 뭐가 진짜 나중 가면 어려워지냐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여행 계약, 조합. 조합 정도는 사실 유명하긴 한데 화해 이런 거 미리미리 단문 준비 안 해놓으면 진짜 한 글자도 못 써요. 한 글자도. 그러니까 특징 여러 번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구석에 있는 조문도 구석구석 조문이 중요하니까 행정사 시험은 그렇게 해야겠다. 좋습니다. 네, 잠깐 한숨 돌리고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본 거고 최근 기출에서 힌트 얻기입니다. 최근 기출에서 그러니까 말이 최근 기출인데 작년 기출 함께 풀어보자는 뜻이에요. 작년 기출 꼼꼼히. 행정사 2차 시험은요.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점짜리 논수령 하나, 20점짜리 약수령 3개라고 나와요. 그게 그 공식 명칭이에요. 논수령이랑 약수령이란 명칭은. 그런데 시험을 풀 때에는 논수령이랑 약수령이라고 접근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할 겁니다. 1번 단문형, 2번 사례형, 3번 준사례형.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뭐 본인이 알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식 명칭은 아니에요. 자, 1번 단문형이란 어떤 개념의 의, 요건, 효과를 그러니까 사례형적인 요소 없이 의, 요건, 효과를 곧바로 서술하면 되는 유형이에요. 작년 기출에서는 약수령 3번이 여기에 해당했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 설명하시오. 사례 요소 하나도 없어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문제죠. 당연히 아실 것 같습니다. 단문형은 사례형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목차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1. 의, 2. 요건, 3. 효과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성질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번 유형은 사례형을 꼽을 수 있겠어요. 사례형이란 준사례형의 기준이 조금 자의적이긴 한데 저는 왜 나눴냐면 둘 다 사례적 요소가 들어가요. 사례형이랑 준사례형 둘 다 사례적 요소가 들어가는데
살해형이란 논리적으로 사안의 포섭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문제를 살해형이라고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 기출에서는 이게 1-1번이었나요? 그렇죠. 논수령 1-1번이 여기에 해당했어요.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기다 아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풀어서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없다. 사안에 포섭을 하면 되는 이런 문제가 살해형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살해형이라 판단되면 그냥 기다 아니다. 사안에 포섭을 해서 논리적으로 끝내도 되는 것 같은 문제 유형이면 이런 목차를 하시길 권해요. 결론적으로는 1. 문제 제기 그리고 뭐 쟁점이 되는 것. 쟁점 1, 쟁점 2 잡고 사안의 해결. 요거 나온 김에 주석을 하나 빠르게 달아볼게요. 주석을 뭘 달 거냐면 이따가 모범 답안을 풀 때도 보실 텐데 10점의 쟁점 하나라는 기준을 갖고 가면은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되게 기준이 많이 나왔네요. 요거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기준이 지금까지 저희가 정한 게 3개예요. 그렇죠? 한 문제당 7분에서 8분 시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20점에 30줄 그리고 쟁점 수는 10점에 하나.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원칙이 있어야 응용을 하는 거잖아요. 10점의 쟁점 하나예요. 그럼 이 목차는 제가 뭘 기준으로 만든 걸까요? 20점짜리를 기준으로 만든 거겠죠. 쟁점 2개.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준살해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준살해형이 행정사 시험에 아주 독특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다른 시험에는 잘 없는. 사례적 요소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사안에 포섭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냐.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렇게 봤을 땐 어떻고 저렇게 봤을 땐 어떤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판단해 줄래? 뭐 법적 성질은 어떤지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얘기해 줄래? 이런 식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살해형이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 작년 기출 때는 논수령 1-2, 약수령 1, 약수령 2가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준살해형이라고 판단이 되면 사실 뭐 논점에 제기 안 하고 뭐 논점의 정리, 문제 제기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구분을 한 거예요. 준살해형은 이렇게 쓰겠다 해서. 그래서 1. 논점의 제기 쓰시고 쟁점만 하시면 됩니다. 특징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안에 포섭이 없다는 게 좀 특징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사안 포섭할 게 없으니까. 네, 10점의 쟁점 하나. 좋습니다. 딱 30분. 이렇게 해서 빠르게 시험 정보들을 통해서 일단은 정보를 좀 알아봤고요. 네, 이제 작년 기출을 한번 같이 꼼꼼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약수령 3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약수령 3번. 차근히 시간이 조금 속도를 낸 보람이 있네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문제. 건물의 약수령 3문입니다. 목차로는 6으로 돼 있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아까 전에 제가 우리는 공식 홈페이지에 써 있는 논수령, 약수령으로 나누지 말고 단문형, 살해형, 준살해형으로 나누자 그랬어요. 요거는 단문형에 속하겠습니다. 사례적 요소는 전혀 없고 그냥 개념 서술만 하면 되고 따라서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의, 요건, 효과 순으로 서술하면 되겠죠. 관련 법리. 네, 이것도 뭐 그대로 써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사실 토지 임차인 지상매수 청구권은 빈출 주제에다가 별 3개짜리 쟁점이니까 당연히 준비가 돼 있었을 텐데 관련 법리론 이런 게 있었어요. 제 643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283조를 찾아보니까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우선 뭘 할 수 있다? 갱신을 청구할 수 있구나.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설정해준 사람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해라, 내 거 사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왜 이거를 구구절절 다 읽었을까요? 왜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구구절절 읽었습니다. 보다시피 조문에 이미 의 요건 효과가 거의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애드립으로 해볼까요? 너무 제가 대본 읽는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행정사 시험을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해봤는데,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 범위가 계약법에 한정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저의 모험다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원 것들도 이제 제가 막 참고해서 좀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권 인정 여부 같은 거는 물권법 내용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이런 판례 같은 거, 요런 판례 같은 것도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기준을 모르겠으니까 그냥 교수님이 정해준 모범답안 다 통으로 외운다. 그러면 또 지치잖아요. 본인이 기준이 있어야 어디까지를 먼저 외우고 어떤 걸 덜 중요한 건 나중에 외우고를 할 텐데. 근데 기출을 계속 풀어보니까 출제자가 명확하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일단 조문. 일단 조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걸 보여달라. 요것이 지속적인 메시지인 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모범 답안인데 의의나 요건 같은 거는 무조건 당연히 다 써야죠. 여기 있는 거. 지금 읽어보면은 의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토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먼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절한 때는 상대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요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못했다 쳐봅시다.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통으로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힘들어도. 왜냐? 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의의로 만든 거니까. 요건 요 세 개. 공작물 기타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일 것, 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거절이 있을 것, 기간 만료로 지상시설 현존할 것. 요 세 개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치면은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요런 거는 이제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판례 주석인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판례긴 하죠. 임차인의 차인 연체 등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근데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좀 제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접근이죠. 이따가 파트 2회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요. 어떤 판례가 나올지 선정하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다? 조문의 문헌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판례는 다 나와요. 채권법 색채가 많아도 나와요. 채권법 색채가 우리 작년 기출 봤잖아요. 채권법 색채가 잔뜩 묻어 있어도 조문 내용에 딱 밑줄 긋고 질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거가 이제 두 개를 합쳐 놓은 거니까 기간이 만료한 경우 밑줄 딱 긋고 기간이 만료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 또는 소멸 만료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데 기간으로 만료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주석이니까 요거까지는 웬만하면 암기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모범답안 판단하실 때도.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효과도 매매계약,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기 이 효과 4개는 포기 특약의 유효성, 요것만 조문이 있고 요 3개는 사실 조문이 없잖아요. 근데 왜 모범답안을 이렇게 구성했을까? 왜냐하면은 조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했으니까 판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래서 실제 권리를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해. 그리고 그 권리는 형성권이고 행사만으로 시가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단다. 판례 내용이죠. 직접적인 주석이니까 여기까지 무조건 써야 돼요. 요거 두 개는 매매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그 다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매매 계약 성립하면은 매매 대금 지급하는 거랑 목적물 넘기는 거 일반적인 경우에 동시행 관계인데 여기에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이것도 판례. 여기까지도 무조건 써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왜? 조문의 문헌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이해를 도와주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도저히 암기할 힘이 안 나서 3을 못 외웠다 칩시다. 요거는 저는 넘어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은. 약간 힘 조절을 하자는 거예요. 3번은 왜냐면은 물권법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궁금해 하는지는, 왜 자꾸 교수님들이 쓰는지는 말씀드릴게요. 왜 쓰냐? 왜냐면은 교수님들은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비용상환 청구권에서는 동시이행 항변권도 할 수 있고 유치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랑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의항은 되는데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이제 물권법 내용을 배우면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재미있다 보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세트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못 외우겠다. 얘는 조금 봐드릴게요. 얘는 봐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진짜 글자 한 토시 안 빼놓고 외워야 돼요. 의의요건까지. 왜? 조문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정도까지도 다 외우셔야 점수를 받으셨고 요거는 암기 여기까지 해야 100점 드릴 수 있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기준을 갖고서. 자, 그 다음 문제는 약수령 2문입니다. 약수령 2문. 네.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갑에게 3억 원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을은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23년 3월 3일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갑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의 법적 지위를 병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아까 전에 우리끼리 약속한 3유형에 따르면 준사례형에 해당하겠죠. 사례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 문제를 한번 지금은 시험장이 아니니까 유심히 봐보세요. 앞에 내용이 사실 없었어도 됐어요. 별로 사례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제3자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있기 전과 이후를 그냥 서술하시오 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준사례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1번. 아까 전에 쟁점 개수 세는 게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10점에 쟁점 하나라고 했어요. 10점에 쟁점 하나. 그럼 20점이니까 역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20점이니까 쟁점을 2개를 쓰면 되겠구나. 2개를 쓰면 되는데 지금 이미 정해줬죠? 이 문제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면 벌써 2개가 나눠졌는데 논리적으로 제3자의 계약이 어떤 건지 내가 공부한 거 좀 티를 내야 되니까 논리적으로 제3자 계약 어떤지 설명하고 수익의 의사표시 있기 전 그리고 이후 나눠서 답안지 구성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관련 법리입니다. 네, 약간 지겹지만 그래도 조문은 읽어야 됩니다. 100번, 1000번 읽어도 모자르지 많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최고권, 전주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받지 못하면 받을 것을 안 받겠다라고 한 것으로 본다. 41조, 39조 규정에 의해서 제3자 권리가 생긴 다음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42조는 이제 성립되고 난 다음에는 계약의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기본 관계의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요거를 또 왜 읽었을까요? 벌써 한 10번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 시험은 민법 조문에 완전히 숙달된 전문가를 선별하는 시험이고 조문의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조문 내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범 답안은. 판례, 어디 교과서에서 읽어온 거, 멋들어진 이론 구성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문만 적어도 굉장히 기본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모범 답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생기면 교수님들이 적은 모범 답안을 이제 수험생 여러분이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교수님 조문 좀 내용 아시는구만. 이 교수님은 모범 답안을 써놓긴 했는데 행정사에서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구만. 판례 내용은 요 정도만 적으면 되겠네. 이런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출제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자, 논점의 제기. 갑의 법적 지위를 병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의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본다. 잠깐 일시정지. 논점의 제기. 지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에 써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대로. 순수한 글쓰기 관점에서는 최악의 글쓰기죠. 심지어 표절이죠. 표절. 순수 글쓰기 관점에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전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솔직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제3자 위한 계약.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그때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이, 아까 전에 로클럭 됐다는 그 친구가 했던 명언 있잖아요. 손이 기억해요. 손이. 그래서 몸을 쓰면은 두뇌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문제를 받으면 잘 이해 안 되면은 이거는 이따가 사례형도 같습니다. 문제 제기, 논점의 제기를 쓰고 마지막 문장을 그냥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그대로 쓰면은 정말 이거는 진짜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해보면은 진짜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이상해 보이지만 글쓰기적 관점에선 표절이지만 이거 잘 활용해 보세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쓰지는 마세요. 조금 더 예쁘게 꾸미시는 걸 고려하는 건 좋은데 옛날에 사시 같은 때는 논점의 제기만 막 5줄씩 쓰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서 두 번째 목차.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목차는 어떻게 잡을 거다? 이미 목차를 정해줬죠. 20점짜리라 2개인데 목차를 정해줬네. 수익 의사표시 있기 이전과 이후로. 근데 우리가 아는 척 좀 해야 되니까, 공부한 척 해야 되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뭔지 설명하고 나누면 되겠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한다. 제3자는 직접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이러한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 수익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때 생긴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건 좀 너무 양 많으니까 다르게 쓸 수 없을까요, 교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왜요? 조문 내용이니까. 자, 수익의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조문을 읽어보면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아직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미 강의안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제가 괄호 해놨죠. 여러분 이제 판단하실 수 있죠. 요거는 본질적인 내용인가요? 플러스 알파인가요? 여기까지 써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실전적으로 진짜 합격을 위해 도와드린 써야 돼요. 여기까지 암기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다 못 암기하잖아요. 조금 조문보다 조금 떨어지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써줘야 됩니다.
하지만 3번은 오히려 무조건 써야 되죠. 왜? 조문에 나오니까.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에 확답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글자 한 토시 안 빼놓고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후의 관계 똑같이 쓰죠.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이다. 아, 이거 막 너무 중복적이어서 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쓰는 수험생이 핵심을 깨뜨렸다고 느껴집니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이 조문을 정확히 파악했구나. 그리고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가 생긴 후에는 변경 소멸하지 못한다. 글자 한 토시 안 펴놓고 외워야 되죠. 조문이니까. 3번,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 원상회복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또 판단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거는 판례인데 왜 적었죠? 그래도 조문에 대한 문헌적 이해를 도와주는 최소한의 주석이라서 중요해요. 하지만 암기가 되는 분만. 4번, 한편 채무자는 기본관계에 관한 항변으로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거는 또 글자 한 토시 안 빼놓고 외우시고. 조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 구상하면 딱 아주 예쁜 20점짜리 답안을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요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파트 2에서 좀 자세하게 판례를 살펴봅니다.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제 약수령 1번입니다. 저희 시간이 지금 한 45분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 기출 풀이를 다 끝내는 게 좋겠죠? 네, 기출 문제를 풀고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약수령 1문. 승강기 제조업자인 갑은 을 소유의 X신축 건물에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만일 승강기가 완성되어 설치되었다면 그 승강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설명하시오. 역시 이제 슬슬 독자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사례형에 속합니다. 왜죠? 사안포섭이 뭐 중요하긴 하죠. 귀속하는지라 했지만 하지만 목자 자체가 계약의 법적 성질을 먼저 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준사례형이라고 판단했어요. 뭐 사례형으로 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20점짜리 문제죠. 10점에 쟁점 하나니까 아마도 쟁점이 2개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요 계약은 법적 성질이 뭐다 하나. 승강기 소유권에 관한 거 하나로 목차 대별하면 깔끔하게 20점 나올 수 있겠다고 논리적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입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일부러 판례 요지 다 적었으니까 이걸 직접 읽으시고 저는 그 아래 적힌 요약 논리만 읽을게요. 제작물 94-42976입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은 그 정의가 뭔고 했더니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 제작 및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데 키워드가 3개네요. 이따 답안지 적을 때 잘 적어야겠죠? 제작하는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매매 성질이 있어서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얘기했냐?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 물건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으로 본다고 한다. 여러분이 저를 평가해 주세요. 제가 94-42976을 정리해 본 거거든요. 틀렸으면 이따가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주체적으로 하셔야 딱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한 거예요. 자, 964-24804 죄송합니다. 저는 요번에도 요약된 것만 읽어볼게요. 일반론적으로는 자기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 취득한 사람이 원시 취득해요. 자, CF 요거는 판례 내용은 아니지만 강조하고 싶어 썼어요. 도급계약에 한정된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요런 것들이 이제 조금 수험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뭔가를 제작하는 게 꼭 도급 계약이 있어야 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본인이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도급 계약 한정되지 않고 일반론으로 원시 취득하는 건데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 받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한 거 그럴 때에는 그 건물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을 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도급계약에서 특약이 없다면 일반론에 따라 자기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축한 수급인에게 건물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한다는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판결 요지 읽고서 제가 맞게 정리했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 요런 관련 법리를 이해한 채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그냥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선 사실 변시를 더 많이 공부한 저로서는 이런 게 사실 조금 더 익숙한 유형의 문제죠. 뭐냐? 판례 법리 갖고서 문제 구성하는 거. 논점의 제기. 이번에도 똑같이 베꼈습니다.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의 법적 성질과 승강기 소유권의 기속에 관하여 본다. 그래서 쟁점 크게 20점짜리니까 승강기 제작 설치 계약의 법적 성질, 승강기 소유권의 기속. 제작물 공급 계약이란 키워드 3개 있었죠. 주문에 따라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재료 사용해서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말하는 계약을 말한다. 잠깐 일시정지할까요? 결론. 계약의 의의, 무슨 계약은 화해 계약이란, 임대차 계약이란, 매매 계약이란, 조합 계약이란, 요거는 역시 우리 전형 계약이 13개가 있죠. 그건 다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비전형 계약까지도 의의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 귀결인 거예요. 조문을 강조하는 행정사 특징상 계약의 의의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조문 없는데요, 강사님? 맞아요. 조문이 없긴 한데 계약의 의의니까 글자 한 토시 앞에는 꼭 외워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런 건 약간 꼬투리 팁인데 요거 한자로 쓰면 좀 멋있어 보여요. 판례에 따르면. 그리고 본인이 공부했는데 이게 일반 법리인지 교과서에서 나온 일반 법리인지 판례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판례라고 쓰면 돼요. 왜냐면은 교과서에 쓴 내용도 판사님들이 판례에서 다 쓰시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다 있어요. 일반 법리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그냥 조문 없는 내용 적고서 잘 기억 안 나면 그냥 판례에 따르면 적으면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깨알 팁이었어요. 이거 한자는 한번 외우시기 바래요.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제작물 공급 계약에는 도급 성질과 매매 성질 모두 있어서 대체물인 경우엔 매매, 부대체물인 경우엔 도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특유한 승강기를 제작 설치하는 것이므로 도급 계약이라 볼 것이다. 그냥 깔끔하게 잘 정리했고, 승강기 소유권 기속, 이번에도 역시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다만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물건을 완성하였더라도 특약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도급인이 받았다는 그런 거 있을 때는 도급인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갑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승강기 제작을 완료한다면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제작자 갑이 승강기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판례 2개 갖고서 쟁점을 만든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다른 강사님들 평가도 좀 참조를 해봤어요. 근데 다 비슷하게 견해가 일치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미 기출 많이 공부해보셨겠지만 원래 행정사는 이런 단문형적인 시험이 많았어요. 단문형 뭐라고요? 의의, 요건, 효과 갖다 박는 거. 본인 외운 거 그냥 갖다 박는 문제. 근데 갈수록 사례형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다른 분들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동의합니다. 근데 이것도 깨알 팁이에요. 사례형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사례형은 무조건, 자꾸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무조건 판례 기반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판례 없는 사례 만들었다가 야 그거 이런 것도 있는데 어쩔 거야 하면 어떡해요. 시비 걸리면. 무조건 판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국 귀결을 할 수밖에 없냐면 10점에 쟁점 하나를 했잖아요. 10점 이꼬르 쟁점 하나 이꼬르 판례 하나로 귀결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례형은. 모든 시험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지하고서
답안지 작성할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55분인데 이게 조금 길잖아요. 아시죠? 어떻게 그냥 푸시 스루를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해볼까요? 좋습니다.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혀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그냥 브렉스루를 해보겠습니다. 요 문제가 어려웠죠. 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거의 기준이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문을 엄청 강조하는데 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1차는 잘 통과하셨는데 1차 공부할 때도 그런 거 보면 조금 좀 화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문 내용인 거는 당연히 맞춰야 되죠. 베베 꼬아도. 근데 막 기억나시죠? 우리 뭐 신의성실, 반사회 질서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은 뭐 또 어디서 채권법 판례가 많이 나와요. 뭐 108조 이런 거 공부하는데 갑자기 채권량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가장 채권의 양수인은 제3자 성립 해당하냐 안 하냐. 물론 강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지만 사실은 되게 울분이 나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렇게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논술형 1-2가 딱 그런 문제였어요. 저는 출제자 분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10번째 반복하는데 조문에 대한 문헌적 이해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판례는 채권법 색채가 강해도 판례를 내겠다. 네, 반드시 기억하고 가세요. 1-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갑과 을은 A씨의 건설될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조. 계약금은 공급대금 5%로 하며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불한다. 중도금, 공급대금 45%로 하며 1년 되는 날에 지불한다. 수분양자 을은 분양자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제할 수 있다. 네, 제3조에는 2항과 3항이 있었는데 제2조 3항에 따라 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제되면 갑은 수분양자 을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항 제1항과 2항의 경우 갑은 수분양자 을에게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받아일까지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 을에게 환급한다. 문 1-1이었습니다. 2006년 4월 1일 을은 갑과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전부 지불했어요. 당일에 잘 했나 보네요. 그런데 한 달 뒤에 5월 1일에 정부 정책이 발생됐는데 정부 정책이 생겼는데 개발 호재가 발생해서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어요. 그러나 을은 이를 거절하고 그냥 딱 멋있게 며칠 뒤에 5월 10일에 중도금 송금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반복적이지만 공부가 원래 이게 지겨운 반복이니까 어느 유형에 속할까요? 사례형에 속한다. 왜? 왜냐하면 사례적 요소가 있는 걸 넘어서 사안의 포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쟁점을 문제 제기, 쟁점 1, 2, 사안의 해결로 잡을 건데 20점짜리니까 아마도 쟁점이 2개일 거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 제기랑 쟁점 1, 쟁점 2, 사안의 해결 이렇게 목차를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잡고서 판단해 보니까 그러면 요 사안이 그 해약금 해제에서 이행기 이전에 이행에 착수한 경우니까 우선 해약금 해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걸로 쟁점 하나 잡고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한 것을 민법 제565조에서 말하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당하는지 쟁점으로 잡으면 되겠네 해서 목차를 잡으면 되었던 문제입니다. 관련 법리 보겠습니다. 행정사 시험, 조문이 중요하고 어느 판례가 중요한지는 조문에 대한 문헌적 이해를 강화시켜주는 판례가 중요한 것이다. 565조 해약금 제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한 사람, 준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수령받은 사람은 그 배액 상환에서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다. 요거까지는 조문 내용이에요. 이따가 답안지 작성할 때 당연히 써야 되죠. 논리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왜 이 판례가 중요해졌을까? 밑줄 딱 긋고 묻고 싶어지는 거죠. 판사님한테. 특이하게 없는 한 일방에 착수할 때까지 포기할 수 있고 배액 상환할 수 있다고? 밑줄 딱 긋고 그러면은 만약에 뭐 3월 1일에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일찌감치 뭐 한 1월 1일에 미리 이행에 착수해버린 경우에도 그때에도 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당해서 그러면 이행에 착수가 되면은 논리로 해제할 수 없게 되겠죠. 할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해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판사님? 이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근데 판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죠? 판결 요지 읽어보세요. 저는 또 정리된 논리만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의 취지는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해제 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 이것이 취지래요. 따라서 이행기 약정이 있더라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가 가능하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판사님께서 그 다음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시가 상승이 예상돼서 매도인 그 아파트를 판 사람이 배가 아파서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증액을 요청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이에 확답하지 않고 중도금을 약속한 이행기 전에 그냥 제공을 해버린 경우에 그 다음에 판례 사안은 매도인이 그 전에 하는 게 어딨어 해가지고 계약금 배액을 공탁했더니 시가 상승만으로는 기초적 사실관계 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가 허용돼서는 안 될 불가피한 사정도 아니다. 매도인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했던 판례입니다. 이제 관련 법리를 다 봤으니까 모범 답안 충분히 작성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문제 제기. 역시 실전적인 팁으로 그냥 그대로 갖다 박습니다. 갑이 을에게 배액 지급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문제 제기. 해약금 해제. 565조 매매 당사자 일방이 아까 제가 읽었던 거 요거는 조문 내용이니까 글자 한 토시 안 빼놓고 그대로 외워서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문제를 한 번 더 던지는 겁니다. 사안의 경우에 이행기 이전에 중도금을 이미 지급을 해버렸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요거 판단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 중도금 이행기가 언제였죠? 그거 잘 파악하셨나요? 제2조 2항에 숨어져 있었죠. 이런 것들로 이제 난이도를 조정을 했어요, 벌써. 계약금은 공급대금 5%라고 동시에 지불한다. 중도금은 45%로 하는데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지불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가 중도금 지급일이죠? 1-1까지 합체를 하면 2007년 4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강사님 이런 거가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잘 알 수가 있을까요? 계약금, 중도금, 이것도 깨알 팁이에요. 근데 이거 알아두시면 사례형 풀 때 굉장히 도움 됩니다. 이따 파트 2 때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할 건데 자, 지금부터 제가 10초 동안 말하는 대사는 그냥 통으로 익숙해지세요. A는 2024년 1월 1일 B로부터 X아파트를 10억 원에 샀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한 달 뒤인 2월 1일 4억 원을, 잔금 5억 원은 그로부터 2달 뒤인 3월 1일에 매도인 B가 X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걸 받으면 잔금을 주기로 하였다. 여기까지. 요거가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문장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요거가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입에 붙어 있으면 요 문장이 긴장되지 않고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계약금은 5%고 중도금은 45%이 1년 되는 날이니까 2007년 4월 1일이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행기라고 가로 열고 2007. 몇 월 며칠이었죠? 2007년 4월 1일이라고까지 적었으면 조금 더 예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된다. 이행기 이전의 착수. 판례에 따르면 약정이 있더라도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매매계약 이후 시세가 상승하여 매도인이 대금 증액을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거절하고 약정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한 경우 이는 이행기 전 이행 착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주 판례를 잘 공부했어야 쓸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사안의 해결. 사안의 경우 을은 2006년 5월 10일 갑의 계좌로 증도금을 송금함으로써 이행에 착수하였고 이행기 전 이행 착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갑은 더 이상 계약금 배약을 사용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까 전에 그 기출표 분석할 때도 봤지만 계약금 관련된 기출이 4번이나 나왔고 그 중에 이행기 전 이행 착수가 올해 포함해서 2번이나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전 계속 중요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1-2번. 문제입니다. 1-2. 을은 갑의 자금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분양계약상 입주 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수분양자 을은 분양계약의 규정에 따라 갑의 규칙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대금 반환은 하고 있지 않다. 을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아주 전형적인 준 사례형이라고 하겠어요. 사례적 요소도 강한 데다가 그런데 사안에 포섭을 하는 건 아니고 법률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니까 두루두루 서술을 해야 됐죠. 자, 10점의 쟁점 하나 따라서 20점이니까 일단 목표는 2개를 찾아보자. 어떤 것들이 쟁점으로 있었을까? 오케이, 계약 해제니까 원상 회복이 주된 논인 건 알겠으니까 계약 해제에 대한 거를 일반론으로 하나를 잡고 제가 대본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좀 난도 있다고 생각해, 이 판례를 알고 있었으면 잘 잡았을 텐데 판례를 알고 있었어도 시간에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은 이거가 너무 익숙했어요. 1 적고 그 계약 해제 이렇게 잡고 원상 회복을 이런 식으로 그냥 잡는 게 너무 익숙해졌었거든요.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이걸 그냥 암기하듯이 했었단 말이에요. 원상 회복 의무를.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이렇게 잡으면 스텝이 조금 엉켰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스텝이 엉켰고, 자, 이런 게 이제부터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한 10점의 쟁점 하나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따 모범 답안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의무를 제가 서술은 합니다. 그런데 10점의 쟁점 하나인데 20점짜리니까 큰 쟁점은 2개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1. 계약 해제, 2. 원상 회복으로 따로 잡을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험 전략적으로. 그러면 너무 길어지니까. 왜냐면은 판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중요한 목차가 원상 회복 의무에 따라 반환할 이자에 가산되는 이자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데 지연 손해금률은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요거가 중요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모범 답안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결론은 쟁점 1을 계약 해제와 원상 회복 의무로 묶었어야 됐고, 쟁점 2를 원상 회복 의무와 지연 손해금률로 묶어서 잡았어야 예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어렵죠. 단문형은 본인이 암기한 거 그대로 갖다 박으면 되는데 사례형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목차를 달리 해야 됩니다. 관련 법리.
제548조 제1항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판사님 궁금합니다. 이 2항의 내용이 뭔가요? 반환을 금전에 이자를 가한다는데 이것이 혹시 지연 손해금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건가요? 라고 누가 질문을 던졌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죠. 2011-50509 이제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판결 요지를 직접 원문을 읽어보세요. 저는 논리만 읽습니다. 이번에도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하게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유를 우선적으로 한다. 한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심지어 설사 그것이 법정 이율보다 낮더라도 그거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항을 나눠서 이 항에는 어떻게 요약이 됐냐면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는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 이율에 의하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법정 이율에 의해 청구가 가능하다. 이 판례에서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일단 1번은 우리에 대한 질문, 우리가 판사님한테 질문한 거에 답변을 얻었어요.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이야. 지연손해금률은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돈을 은행에만 맡겨놔도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 붙은 것만큼 반환을 할 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일단 요거 두 개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는 다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굳이 사례까지 들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금전을 줬는데 10달 뒤에 어떤 이유로 해제가 됐다. 그럼 10달치만큼의 원래 그냥 돈이 은행에 들어갔어도 붙었을 그 이자가 있으니까 그 이자에 가산될 거는 부당이득이다. 근데 자, 해제했으니까 돈 주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배째라고 나온다. 나 줄 돈 없어. 그건 지연손해금률. 법적으로 성질 다른 건 맞는데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있죠. 여기서 동그라미는 약정을 한 경우, X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로 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2니까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약정한 거, 따로 약정한 경우, 약정한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한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 약정하지 않은 경우. 자, 한번 본인도 직접 판단해 보세요. 제일 쉬운 경우부터 해볼게요. 둘 다 딱히 약정하지 않은 경우,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도 특약을 정하지 않고 지연손해금률도 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정 이율에 따라서 그냥 판단하면 되겠죠. 요것도 5%, 요것도 5%. 또 그 다음으로 쉬운 내용이 요거죠. 둘 다 약정한 경우. 반환 금전에 가산할 이자도 약정하고 요것도 약정한 경우. 판례가 딱 정해줬죠? 지연손해금률도 따로 약정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약정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어야 되는 거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어야 되는 거는 요 지연손해금률이 설사 법정 이율보다 낮더라도 따라야 한다. 요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죠. 요거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지금 논리상으로는 해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있기는 쉽진 않겠죠. 실무상으로는.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는 정하지 않았는데 지연손해금률만 정한 거는 실제로는 거의 있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요거는 맞죠. 법정 이율에 따라서
하고 많이 하시네요. 요거는 약정이 있으니까 그냥 약정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는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판례 사안은 요 사안이죠. 우리 판례 사안은 요 사안인 거예요. 요게 판결 요지만 읽으면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판결 요지 읽으면서 한번 제가 맞게 해석하고 있는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요런 상황, 반환 금전의 가산할 이자는 정했는데 지연 손해금률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 여기서 정한 약정 이율도 지연 손해금률도 같이 한 거라고 보는 게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 그런데 요 경우에만 특별하게는 약정 이율이 여기서 약정한 이율, 반환 금전의 가산할 이자의 약정한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적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약정한 대로 하는데 지연 손해금률은 법정 이율만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논거를 든 게 있어요.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요거는 화면은 조금 작게 나오니까 종이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점의 제기 그대로 베끼면 되죠. 의뢰 해제권 행세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 효과에 관하여 본다. 계약 해제와 원상 회복 의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우리가 익숙한 목자는 계약 해제랑 원상 회복 의무를 따로 뗐는데 10점에 쟁점 하나라는 원칙을 좀 고수해 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시간을 커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함으로써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조문 내용이니까 그대로 써야 되고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항 역시 그대로 적어야 되고 한편 원상회복 의무에 가산되는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 이율에 의한다.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른다. 약정이 있으니까. 한편 요거를 쓰는 게 판례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를 좀 티를 낼 수 있는 문장이었죠. 원상회복 의무에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아니다. 요 문장이 왜 들어가야 될까요? 논리적으로 둘을 논리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오타 났네요. 5번입니다. 5. 따라서 당사자는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약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법정이율 5%에 의한다. 약정이율이 심지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그에 따른다. 판례. 그래서 쟁점을 바꿔서 반환 의무의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원상회복 의무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약정에 의한 거라고 보는 것이 의사에 부합해. 그런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을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사안의 경우 원상회복 가산을 이자 3%로 정했으나 지연손해금률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1응 3%로 추정되지만 5%보다 낮으므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쓸 수 있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주 훌륭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4번 목차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의무. 왜냐면 이게 위약금 10%라는 조항이 있어서 요거까지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말 그대로 플러스 알파죠. 여기까지 써야 사실 100점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 영향 미치지 아니하는데 위약금 특약,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고 사안의 경우 3조 제2항에서 위약금 특약에 해당한다. 사안의 경우 귀책 사유로 해제됐으니까 공급대금 총액 1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겠다. 네, 여기까지 해서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엄청 길게 했네요. 그쵸? 오랫동안 집중하시느라 고생했고 일단 이렇게 해서 파트 1 마무리하고 딱 10분 쉬면 1시간 반 남네요. 1시간 반 남아서 파트 2에서 또 달려보도록 합시다.
쉬겠습니다.